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탁에 대해서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탁 부동산 중개 실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중간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할 것은 신탁에 대해서 신탁이 지금 여러 제도로 좀 이용이 되고 있어서요. 뭐 이왕 하는 거 제가 목차를 이렇게 신탁에 대해서 그다음 부동산 신탁 그다음에 신탁 부동산 중개 실무에 대해서 이렇게 목차를 했고요. 그냥 질문 많이 하시고 저는 그래요. 우리 중개사님들이 오늘 일요일 날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편의를 봐서 뭐 탄력적으로 수업은 진행을 할 거고 궁금한 거, 뭐 다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해서 오늘 이후에는 뭐 적어도 신탁, 그다음에 신탁 부동산, 그다음에 신탁 부동산 중개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제가 뭐 제목을 위탁자도 모르는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신탁 중에서 이제 담보 신탁이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요즘 담보 신탁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근데 위탁자가 결국에는 소유자인데 위탁자가 담보 신탁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뭐 거짓말, 사기가 되는 거죠. 이거 내 거라고. 본인이 신탁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거 내 거야. 그냥 임대차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중개사들도 뭐 위탁자하고의 어떤 친분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냥 믿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알고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수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쉽게 말하면 그,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는 법인과 독립된 독립된 재산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에 발생되는 어떤 수익을 가지고 이제 돈을 융통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과도하게 이렇게 담보를 찾고 있는 거죠. 그거하고 이제 서로 맞아떨어진 게 이제 신탁 제도예요. 근데 신탁 제도라는 게 이제 신탁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냐면요. 뭐 여러 가지 설은 있는데, 이제 중세에 십자군 원정이 있었어요. 네, 중세 십자군 원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신탁에 대한 유래를 설명드리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세기 후반에서 13세기 후반까지 한 200년간의 십자군 원정이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이제 크리스토교하고 그다음에 그쪽이 뭐죠? 이슬람교. 이슬람교에서 이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지 순례를 못하게 한 거예요. 크리스토교인들을. 음, 그래서 이제 성지를 좀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10번인가 있었죠. 한 200년에 걸쳐서 13번인가 10번인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약간의 본 뜻이 좀 퇴락해서 실패를 했는데 200년 동안에 있었으니까 한번 나가면은 뭐 몇 년 걸리잖아요. 그죠?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재산을 내 친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음.
근데 그냥 야 이거 네가 농사져 이게 아니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내 가족을 부양해줘라. 이게 이제 신탁의 목적인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살아올 수도 있지만 거의 뭐 전쟁 나갔으니까 많이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신탁, 신탁이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 믿을 신자에다가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믿고 부탁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못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얘기대로 일종의 지금 이제 앞으로 뜨고 있는 유언 대용 신탁이 되는 거죠. 내가 일단은 죽진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걸 가지고 내 가족들을 좀 부양해주고 내가 만약에 못 돌아오면 죽었으니까 그것을 뭐 누구한테 뭐 이전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 처음에 중세 유스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게 신탁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은 왜 와이프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능력이 없었겠죠. 우리 저 김양중 계사님은 알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여자는 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뭐 자기 친한 친구나 이런 성년 남자한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신탁 제도가. 자, 그래서 이제 뭐 신탁이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신탁을 갖다가 61년도에 신탁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법 체계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독일법 또는 일본법 그리고 우리나라로 법이 개수해서 대륙법계고 이 신탁은 영국 그래서 철저하게 그 영미계 그쪽 법 체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안 맞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들 뭐 상속이라든지 뭐 그쪽도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것들하고 좀 많이 충돌하다 보니까 좀 정착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신탁 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후술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개발, 뭐 투자회사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법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진국이 미국인 거죠. 근데 미국이 이런 신탁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게 이제 신탁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2년도에 신탁법이 전면 개정이 돼요. 우리나라도 61년도에 있었지만 2012년도에 전면 개정이 돼서 이제 신탁 제도가 하는데 우리가 신탁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잘 모르는 이유는 아까 영미법계 법 체계라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신탁 통치 그걸 한번 당할 뻔 했잖아요. 그죠? 뭐 반대해서 결국은 안 했지만 근데 한 뭐 2, 3년간 격렬하게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해서 안 했던 경험이 있어서 신탁에 대한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탁은 믿으신 자에다가 부탁한다는 건데 저기에 이제 신탁, 신의 계시, 신의 화답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약간 종교적으로 그런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신탁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탁에 대해서 알아야 할 신탁 법리는 2012년도 신탁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했던 게 뭐 신탁의 원리가 원래는 이제 내 재산, 위탁자의 재산과 분리되고 또 수탁자의 재산과 분리된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는 수탁자가 이 신탁 재산을 갖다가 수탁받으면 자기 재산하고의 책임 관계가 좀 구분이 애매모호했었어요. 근데 이제 신탁 회사들, 그러니까 영리 신탁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유한 책임 특약이 가능하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됐던 게 이번에 신탁법이 2012년도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탁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뭐 부동산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만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은행에서도 지점장님들 중에 이 신탁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무적으로. 예. 은행 입장에서 신탁이 굉장히 유리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신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자, 이제 신탁의 의미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우리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탁법상의 신탁. 우리가 민법에서 뭐 전형계약이 있잖아요. 보험도 전형계약에 들어가지만, 근데 이제 신탁법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신탁법을 별도로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61년도부터 했고 2012년도에 전면 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액과금 구분하는 것은 저것은 뭐 양도담보에 대한 거, 그다음에 명의신탁. 아까도 좀 불편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이 중개사 공부할 때도 명의신탁만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죠. 명의신탁하면 처벌받는다. 어? 벌금 내고 처벌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명의신탁하고 혼동하는 건데, 명의신탁은 말 그대로 어떤 실질적인 권리는 수탁자에게 없어요. 명의만을 해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벌이 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모든 권한을 갖는 거예요. 네. 위탁자는 신탁을 하게 되면 자기의 권한은 떠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신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신탁의 이제 원인이 없어지면 이제 다시 오겠죠. 예. 아까도 이제 신탁 선언으로 해서 우리가 신탁 구조가 관계인이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세 사람인데,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구조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특정 목적 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신탁 같은 구조는 대부분 이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세 개 구조로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궁금하신 거요?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 응? 우리 김선중 여사님. 거기는 어때요? 지금 분양 다 끝났나요? 리첸시아? 네? 상가. 네, 그렇죠. 그럼 상가가 지금 신탁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뭐로 돼 있나요? 소유권이? 아니, 분양 잔금 안 내신 분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잔금 못 내신 분들은 다 신탁사 명의로 돼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개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접하게 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앞으로는 그 신탁이 재건축, 재개발에도 이용이 돼요. 예.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영리신탁이 진행된 이후로 이제 신탁회사들, 뭐 저희가 이제 자료에 14개 신탁회사를 제가 나열해 드렸는데, 뭐 그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도시정비, 도시정비, 재개발, 이쪽에 이제 신탁회사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하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뭐 재개발하건다, 재건축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조합장들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투명하게 이제 하게 되겠죠. 네. 자, 신탁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명의신탁이나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게 아니고요. 신탁법상의 신탁에 대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탁은 새로운 채권이고, 채권 관계고, 채권 법률 관계고, 그 다음에 2012년도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것을 이제는 뭐 유한 책임 특약, 그 다음에 위탁자나 수탁자 재산하고 분리하는 거. 예.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게 담보의 기능이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도산 격리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강의하시는 분,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위해서 인터넷을 좀 서칭을 했더니
도산 격리 기능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신탁부동산은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부동산 그러니까 법원 경매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탁부동산에 법원 경매가 된다, 그러면 신탁 설정이 잘못된 거죠. 구조적으로 법원 경매가 되거나 아니면은 온비드, 캠코, 뭐 재산, 뭐 압류 채권, 뭐 경매가 될 일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금융권에서는 안전한 담보 기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신탁법 2조 내용이에요. 신탁법 2조 내용. 위탁자와 그러니까 위탁자와 수탁자 신인 관계 그런 거죠. 아까도 제가 뭐 중세 십자군 원정 얘기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재산 맡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위탁자와의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신인 관계에 의해서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수탁자한테 이전해요. 또는 담보권 설정, 뭐 기타의 처분 행위를 하고, 또 수탁자는 그 재산을 뭐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 또는 아까 말하는 목적 신탁도 있다고 그랬죠. 제가 후수를 하겠지만 요즘 신탁이 활용되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뭐 공익 신탁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목적 신탁이. 예. 뭐 그런 것들에도 이용되고.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네 번째가 중요해요. 그 재산의 위탁자가 수탁자가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관리도 하고 저기는 뭐 관리도 뭐 우리가 이제 관리 신탁, 부동산 신탁에서 관리 신탁도 있지만 갑종 관리 신탁도 있고 을종 관리 신탁도 있거든요. 네. 뭐 다 한다는 얘기예요. 처분, 운용, 개발. 거기 또 부족해갖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는 거예요. 물론 안 되는 거 있죠.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운 것처럼 공서 양속에 위반하면 안 돼요. 그 외에는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탁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그런 기존의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오해는 버리시고 앞으로는 신탁이 제가 보시면 신탁과 다른 제도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분야를 다 대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위임은 위임의 역할만 하잖아요. 그죠? 뭐 간접 대리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전형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탁도 전형 계약인데 어떻게 보면 신탁의 특성은 그러니까 뭐 신탁 조합, 양도담보, 명의신탁 이전 이런 것들. 네. 명의신탁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신탁은 합법이에요. 신탁법에 의한 거니까. 네? 구조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영리신탁회사, 아까 말한 지금 현재 14개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 회사들은 전문성하고 높은 공신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를 딱 떼어봤을 때 신탁회사가 뭐 무궁화 신탁이나 교보자산 신탁, KB 신탁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믿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등기소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걔네들이 허투루 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신탁 부동산이 법원 경매가 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신탁 부동산 전에 이제 원인으로 되는 경우들, 뭐 사행위 취소 소송 이런 것들은 뭐 가압류 같은 거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신탁회사에서 그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 다 철저하게 조사하죠. 그리고 나서 신탁 받아주는 거예요. 신탁 부동산. 네. 자, 신탁의 특징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 관계의 합의에 따라서 신탁 구조 설계가 가능한 높은 유연성이에요. 이게 신탁의 특징이에요. 다른 어떤 그런 전형 법률 관계, 뭐 위임이라든지 간접 대리, 아까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비영리, 그다음에 회사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활발하게 회사 구조가 신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네. 네. 주식회사가 아니고 신탁회사. 그래서
이 신탁 관계가 합의에 따라서 하니까 굉장한 다양한 설계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신탁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신탁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 이런 거 공부하기 전에 제가 신탁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걸 아셔야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신탁 부동산이 돼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말한 대로 막연한 그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신탁에 대해서. 제일 불편한 게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과 신탁법상의 신탁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탁 그리고 또 방송에서 그분들이 일부러 사기치려고 사기친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위탁자가 몰라요. 아니 중개사도 모르는 것을 위탁자가 모르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탁 위탁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뭐 그런 것들 미분양된 것들 계약 취소된 것들 다 신탁 부동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 시행사에서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임대를 놓든 아니면 할인해서 팔게 돼요. 네? 할인해서 파는데 신탁을 모르면 어떤 중개에 대한 프로세스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자는 취지니까 이게 신탁에 대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유언 대용 신탁. 우리가 유언 같은 경우는 어떠죠? 시스템이? 네? 유언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우리 김종훈 중개사. 몰라요? 왜요? 이게 뭐 제가, 뭐 팁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그러니까 유언을 신탁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거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봐서 우리 지회장님을 60 넘었다고 보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100살을 그냥 쉽게 사는 거예요. 유언해놓고, 유언하면 어떻게 돼요?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그렇죠. 내가 유언을 해놨는데, 그거 안 돌아가셔. 그러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은, 유언 대용 신탁은 뭐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대로 생전에 그래도 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또 내 사후 유언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연한 구조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니,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유언으로 하면. 야, 내가 너한테 100억을 주는데,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유언을 해놨는데,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네 거 단데,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일부만 써라. 그게 이제 신탁 재산을 갖다가 해서, 이제 신탁 구조를 설계하는 거죠. 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기 이제, 뭐 A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만 네가 받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네가 다 가져. 이런 식으로. 근데 유언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거지. 응?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면서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거 외에도 많아요. 그 다음에 성년 후견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후견 제도보다는 이게 또 신탁이 그런 걸로 좀 많이 활용이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이렇게 하겠지만 또 전문성이 없잖아요. 내가 그걸 활용해서 일정한 수익을 주고 보살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는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펫. 네. 동물들, 고양이, 개, 이렇게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거, 담보를 위한 신탁. 신탁에 아까 말한 재산 분리 기능이 있어서 이 담보로 활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이제 PF를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쓰고 그 외에도 지금 신탁이 많은 그런 분야에서 활용이 될 겁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 네. 그 유언 내용 신탁에 대해서 예. 좀 알아보고 싶은 거는 예. 현재로서는 지금 유증을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해요.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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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유증을 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류분에 대한 청구 소송이 많아요. 네. 근데 유언 내용 신탁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어떻게 아. 제도화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신탁 제도가 활용되지 못했던 게 기존에 있는 제도와 충돌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유류분. 신탁을 했다고 해서 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유류분 인정해 주죠. 예. 그러니까 신탁이 우리는 이제 대륙법계잖아요. 예? 대륙법계니까 아까 말하는 뭐 유증이라든지 유류분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법 체계잖아요. 영미법계, 신탁제도. 그래서 기존에 하고 좀 충돌을 해서 그것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을 인정 안 해주면 유류분권자들은 좀 서운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것은 상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유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많이 활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큰 아들은 미워, 둘째 아들은 이뻐. 내가 살아상전에 신탁해서 막 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본인들이 다투겠죠. 유류분으로 다툴지언정 일차적으로는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까도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체계를 하고 있어서 그런 기존의 제도들하고는 충돌하는데 아까 우리 정숙 전 재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충돌하는 모습이에요. 기존의 유증 상속하고 네. 살아 계실 때 네. 세금은 없나요? 네? 증여세라든가 그런 건 없냐고 살아 계실 때 진짜 네. 이제 뭐 수익에 대해서 발생했으니까 세금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데요, 분위기. 예,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을 질문해 주시니까. 자, 우리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되잖아요. 자, 신탁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낼까요? 위탁자가 낼까요? 수탁자가 낼까요? 아니면 수익자가 낼까요? 재산세는 수탁자가 되니까 예? 연위가 넘어가 있어서 유언일자 공무상의 수익보자한테 위탁자가 내요? 수탁자가 내요? 지금 대외적인 모든 권리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어요. 네, 대외적인 모든 권리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위탁자가 내요? 수탁자가 내요? 근데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익자잖아요. 그럼 누가 내야 돼요? 재산세를? 네? 어떻게 낼까요? 실권리가 수탁자에 있으니까 실권리가? 실제 뭐 처분 건 아니라 관리 처분 운영 개발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아까 목적 신탁 말고 우리 이제 세 가지 신탁 관계인이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됐을 때 재산세 누가 낼까요?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요? 등기부에 있는 사람이 내죠. 등기부에 있는 사람 내요? 이제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위탁자가 냈는데 그걸 바꿨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법률가들은 연구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 야, 수익은 수익자가 보는데 그러니까 이건 조세 편의주예요. 명의가 수탁자로 돼 있으니까 수탁자가 내라. 이건 조세 편의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되돌리자라는 뭐 논문도 있고 해요. 예, 지금 수탁자가 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냐? 근데 그렇죠. 신탁 계약. 아까 신탁 계약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내용 쭉 보시면 누가 내냐면 위탁자가 내요. 예, 수익자가 내게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탁자가 내요. 위탁자가. 네, 담보신탁 같은 경우는. 네, 또는 수익자가 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신탁이 우리 법 체계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야, 기여 안 한 자식도 유류분 주잖아요. 네? 그리고 문제됐던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속의 대원 우리가 상속의 대원칙이 뭐예요? 응? 상속의 대원칙. 피를 따라 흐른다. 네. 근데 요즘 그거 좀 불합리한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사건, 사고들. 부모가 이혼해서 그냥 뭐 방치해 놨는데, 자식 죽었다고 2분의 1 받으러 오잖아요. 우리 김종훈 중개사님. 방치해 놨다가,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원 중개사가 제일 만만해요, 여기서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받으러 왔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활합법.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집 대륙법계 체계로 가서 발생되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네? 아무것도 안 했어. 버렸어, 어렸을 때. 뭐 이혼하고 버렸단 말이야. 컵배기도 안 비치고 뭐 급식비도 한 번 안 줬어. 근데 자식 죽었다고 와가지고 자기 2분의 1 엄마라고 아빠라고 가져간다. 누가 키웠어? 이모가, 고모가. 근데 누구한테 가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를 따라 흐른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뭐 법률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한했으면 그게 안 되는 걸로 이번에 아, 예. 네? 뭐라고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아,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네. 또, 네. 질문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실 거예요. 네. 네. 재산이 네. 그대로 경매에 안 붙인다고 했잖아요. 아, 경매 안 붙여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죠. 신탁 원인 중에서 예외는 있죠. 지금도 계속 신탁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공부를 하고 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신탁이 제대로 쓰이질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론 뭐 지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긴 할 건데 미리 설명하면 이런 거죠. 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신탁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네 가지가 있죠. 뭐 여섯 가지도 얘기하는데 이제 네 가지. 이제 관리 신탁, 처분 신탁, 그다음에 담보 신탁. 예, 또 하나 뭐죠? 관리 신탁, 처분, 그리고 뭐죠? 개발 신탁. 예, 개발 신탁. 그다음에 또 뭐 분양 대행, 분양 관리 신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사무 대리도 있고 있는데 이제 제가 우리 공고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신탁이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구조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신탁을 해서 담보 신탁 기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네. 담보 신탁이라고 해도 처분 기능이 있어요. 돈 못 갚으면 신탁 계약에 따라서 신탁 회사가 임의로 처분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사경매고 다만 어떤 그런 공신력, 공정성을 위해서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압류재산 경매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탁을 할 때, 똑같아요. 우리 담보 설정할 때 대출 받아보셨죠? 대출 받아볼 때,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뭐뭐 있어요? 국세, 지방세, 완납. 그것까지 다 확인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신탁하면서 아까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유류분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법률적인 구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바로 경매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행위. 내가 부동산을 개발한다라는 핑계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다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신탁사하고 짜고 했다? 가능할까요?
신탁사가 악의적으로 한다고? 응? 예를 들어서 사행위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누구냐면 신탁회사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가 되는 거거든요. 응? 어려운가요? 사행위 취소 소송? 네? 내가 우리 뭐 그냥 이정은 중개사한테 내가 돈을 줄 게 있어요. 이정은 중개사가 나한테 돈 받을 게 있어. 근데 내 재산을 내가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네? 우리 김중원 중개사한테 명의를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정은 중개사는 나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김중원 중개사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갖고 있는 것은 네가 그 내용을 알고 한 거다. 몰랐다. 진이다. 그러면은 사행위 소송에서 김중원 중개사가 질 확률은 없어요. 실제로 돈을 줬고 나한테 매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하다 보면은 그 이제 가처분이죠.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 있죠. 이번에 저 우리 정동석 전 지회장님이 압류, 뭐 가압류, 뭐 해방공탁 막 올려놓긴 했던데 중개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죠? 김명렬 지회장님, 그죠?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아. 이게 애지간한 법률 전문가들도 힘든 부분인데 부동산 중개하면서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 더군다나 신탁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면에서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압류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신탁회사가 미쳤어요? 물론 개인이라면, 개인 수탁자라면은 사행위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신탁회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신탁회사가 자본금이 150억에서 250억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그런 거 하나 잘못되면 영업 정지 먹으면 손해가 얼만데 그런 것들을 위탁자하고 짜고 하겠어요. 안 하지. 그 외에는 압류될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될 일이 없죠. 위탁자의 재산하고 분리되고 수탁자의 재산하고도 분리되는 게 신탁의 가장 핵심 구조예요. 그리고 그것을 2012년도에 법으로서 명시해 준 게 유한 책임 특약이에요. 예전에는 수탁자가 이제 책임을 갖다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은 신탁 계약에서 야 나는 네가 나한테 맡긴 재산의 한도로 책임을 짓게라고 신탁 계약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 외에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리 신탁이 지금 하는 부동산 신탁은 다 영리 신탁이에요.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본금 뭐 250억 이상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런 회사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런 것들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자본시장법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있었어요? 신탁됐는데 경매되는 경우?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신탁 부동산에 뭐 임차인이 우선 수익권이 아니야. 우선 수익권이 아니고 뭐죠?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경매가 안 되는데 무슨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경매나 압류재산 경매, 공매가 이루어져야지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지. 아예 경매가 안 되고 압류재산 공매가 안 되는데 우선 변제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쉬었다가 이제 설명드릴 거지만 그 신탁 계약에서 수익자 동의만 우선 수익자 동의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맨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별 문제될 거 없어요. 은행에서 인정해요. 본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사경매를 하겠죠. 온비드를 통하든 뭐 개별적인 그런 경매 절차를 통해서 환가를 해요. 수익계약도 가능하고 하면서 여기에는 임차인이 얼마 있다. 이거 안고 니들이 인수하는 거야. 그걸 조건으로 매각 조건으로 내세워요. 네,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꼭그 수탁자, 신탁회사 동의. 근데 신탁회사에도 동의서를 해줄 때 확인서, 동의서, 임대차 인정을 해줄 때 제일 수익자의 동의서를 꼭 받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지. 임차인은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그런 서류가 오고 가는 걸 몰라요.
근데 본인 절차에서 꼭 받는 거고, 예. 근데 실무적으로 이제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있어요. 그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10분 정도 쉴 건데 쉬는 시간에 그 맨 마지막에 임대차 요청서, 그 다음에 제1수익자 동의서, 그리고 수탁자 확인서 양식이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에 뭐 자기는 임대차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이런데 거의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뭐 지금은 편하게 말씀을 다시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 원이잖아요. 예? 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이 돈은 어디로 가냐면 제1 수익자, 제1 수익자한테 가는 거예요. 이 돈은, 보증금은. 그냥 수탁자, 신탁회사는 말 그대로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들이 지금 명의자잖아요. 명의잖아. 대내외적으로 자기가 소유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좋아, 내가 임대차 인정해 줄 테니까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 목적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수탁자가, 수탁회사죠. 수탁자가 수익자, 응? 수익자한테 니들 알지? 그거에 대한 확인서를 줘. 그래서 진구해요, 확인서. 거기 양식이 있는 거죠. 이걸 진구하고 얘네들이 위탁자는 뭐 어차피 다 1차적인 책임이에요. 보증금 반환 책임도 위탁자한테 있고 건물 관리 책임도 위탁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 계약서, 우리가 신탁 원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신탁 원부가 그냥 신탁 계약서예요. 우리가 작성했던 신탁 계약서를 그대로 스캔해가지고 신탁 원부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네. 203호하고 또 다행히도 뭐 공부를 재밌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신탁사가 좀 틀려요. 네. 10분만 쉬었다 하실 거예요.